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어, 화요일 날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이제 제가 시간이 조금 약간 애매해서, 그리고 그 시간이 맨날 그 화요일 날 수업을 시작을 했던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시간 할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수업 시간,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까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2시부터 4시까지가 수업이니까 2시부터 3시부터 4시에 시험을 보는 걸로 할게요. 3시부터 4시. 시험은 한 4~5문제 낼 거고, 기존에 이제 배웠던 내용 전부 다를 내고 가능한 한 동영상과 책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열심히 본 사람들이 점수가 좀 유리하게 에, 100점을 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레포트를 출제를 처음에 첫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초기에 초창기에 했던 것 같은데 그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내용이라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없애기로 했어요. 대신에 이제 시험 비중을 조금 높게 채점을 해서 성적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 맞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그 우울증 실태부터 알아볼게요. 우울증은 전 세계 인구의 20% 정도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따져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우울증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빈도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20%면 대략 1천만 명이 우울증을 한번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럼 5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많이 흔한 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자살 충동을 경험을 한다. 자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는 실제로다가 자살 상담자의 82%가 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10에서 20%는 10에서 15%는 실제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아, 아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잡았을 때 약 20%면은 천만 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라고 했고 이 천만 명의 다시 10%면 100만 명이라는 거죠. 10% 0.1이니까 100만 명이 실제로 자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실제 자살 통계는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는데 이 82% 자살 상담자의 82% 정도가 이 우울로다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잘 치료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죠. 이게 더욱 암울한 거는 이 WHO에서 2020년에 1위는 신장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외국에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아마도 햄버거라든가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에 있는 독소가 신장으로 걸려 나가야 되니까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우울증인데 2030년 후에는 이 1위 병이 1위가 우울증으로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흔한 질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울증 증상입니다. 우울증이 걸리면은 그 매사에 재미가 없고 의욕이 급감해요. 사실 그 영상을 보여주려고도 했었는데 이 말로다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다가 이 심리적인 증상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지난주에 아주 애먹었어요. 그 영상이
뭐 저작권 위배가 됐다고 해서 그 영상 한두 개 그거 올린 거밖에 없는데 그게 또 수정을 해서 올렸더니 수정을 했는데도 또 저작권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저작권 위배가. 그래서 결국은 그 비메오라고 하는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다가 올렸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영상을 없이 그냥 그 텍스트만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마지막 수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신체적 증상이 있는데 신체적 증상에는 이제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 있고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배웠죠? 호흡이 곤란을 한다든가 체온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남들은 다 그 춥다 소리를 안 했는데 덥다 소리를 안 했는데 굉장히 막 더워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추워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또 가슴에 통증을 느껴요.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을 느끼거나 두통을 느껴요. 그리고 급격한 체중이 증가를 하거나 감소하는 증상이 있어요. 이런 가슴 통증이나 두통 이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요. 나오질 않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다음에 이제 성욕 저하라든가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이 생겨요. 이제 뇌신경 전달 물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지난주에 배운 세로토닌이나 노에필린 같은 것들이 교란이 돼요. 이게 낮에는 활성되면 좋은데 밤에 이런 것들이 활성이 되면 결국 수면에 문제가 막 생기고 결국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적 증상으로 표정이 상실돼요.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말소리도 느려지고 또 이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밤에 깜깜한 방에도 그냥 어두컴컴한데도 불도 안 켜놓고 혼자 가만히 있고 누가 들어가면요 얼굴 표정이 차갑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왔는지 안 앉았는지 반응도 없이 막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 약간 무섭기도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염이 돼서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에, 그 힘든 고통을 이렇게 나눠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고치는 게 좋겠죠. 자, 다음에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 있어요. 우울증은 크게 생물학적, 환경적, 신체적 질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환경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과 생물학적 이렇게 요인으로 구분했어요.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배운 것만 이제 유전적인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조금 구분하는 게 그 큰 범죄에서는 이제 유전적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범주로 났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만약에 불균형하다. 이렇게 어떻게 불균형할 수 있냐면은 햇빛을 너무 안 보는 생활을 한다든가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다거나 그러면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더,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직, 그 다음에 약간 그 정직 그리고 월급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이제 흔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이혼을 했다든가 좌절을 했다든가 주변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린 시절 부모들한테서 격리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험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런 강한 스트레스 또한 우울증을 유발해요. 자, 다음에 이제 신체 질환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뇌에 뇌출혈을 일으킨다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 약물 중독 등의 질환으로 이런 신체적 질환이 있으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나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나는 뭐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 있기가 쉬워요.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저하로 인해서 음, 우울증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이렇게 이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증이 나타나면은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은 면역력 저하를 또 유발을 할 수 있고, 이 면역력 저하가 또 신체적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신체적 질환과 면역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 왔다 갔다 이제 교호작용을 해버리고 이 악순환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한번 걸리면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사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본인이 우울증 걸렸는지를 잘 몰라요.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요. 자각 증상은 있는데 본인이 저 생각에 문제가 있고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자신이 본인이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이제 우울증 기준입니다. 우울증은 크게 비임상 우울증과 임상 우울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비임상 우울증은 우울감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의기소침하다거나 흥미가 상실한 것 같은 그런 감정 기복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감정 기복을 우울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또 사라지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우울감 같은 것들은 일상생활이나 어떤 과제를 성취할 때 준비를 더 잘하도록 동기유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감정의 기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임상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제 정신질환 진단 통계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10개 중에 5개 이상이 2주간 지속되면은 판정이 돼요. 또 1번, 2번 증상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경우 그렇게 돼요. 그 설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정신질환 진단 통계 매뉴얼 미 스포츠 협회에서 의학회에서 이제 나온 건데 미 스포츠 의학회가 아니라 이제 미 그 정신질환 협회예요. 거기에 1번 문항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거의 맨날 그렇다. 이게 1번 문항이 매우 중요한 문항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 흥미나 재미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게 하나하나 두 개, 이 문장이 하나, 1번, 2번 문장이 전부 다 해당되거나 아니면 두 개가 포함이 될 때 필수 조건이 되고 이 외에 5개 이상이 2주간 지속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고 나머지가 4개다. 이게 두 개고 나머지가 3개다. 이러면은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문항을 한번 볼게요. 다이어트 때문은 아닌데 체중이 크게 줄거나 반대로 늘었다. 불면증을 걷거나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잔다. 초조하거나 동작이 느리다. 노동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피로하거나 에너지가 없다. 무기력하고 불안하다. 자신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 또는 지나친 죄책감을 갖는다. 사고력과 집중력이 줄었다. 죽음 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한다. 이런 생각이 여기에 1번, 2번이 꼭 포함이 되고 이게 이제 전체 5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우울증이라고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판단을 해도 여기 몇 가지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것을 체크해 보라고서는 하면요. 꼭 이게 그 우울감 한 하나 두 개 정도 걸리는 걸 우울감이라 그러는데 우울감이 있고 실제 우울증까지 있는 사람이 40% 정도 있는 거로다가 해마다 이렇게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엄청 고생을 하면서 대학을 와서 그 힘들었던 게 대학 1, 2년 생활에 다 이렇게 안 풀어진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청소년, 특히나 우리나라 청소년 우울증도 상당히 심각한데 대학생들도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게다가 요즘에 취업난이 심하고 계속 고등학교 연장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 굉장히 힘든 거죠. 자, 다음. 자,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더 잘 맞는 우울증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오히려 더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1번, 남들은 즐거워하는데 무표정하거나 오히려 우울해 보인다.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하던 일을 못한다. 두 번째, 세상 만사가 귀찮고 부질없다며 손에서 일을 놓는다. 세수, 식사 등 간단한 자기 관리도 소홀히 한다. 온갖 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걱정을 많이 한다. 지난 일만 떠올리며 늘 후회하고 서운해한다. 자신의 앞날에 절대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믿는다. 자신은 한심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식욕이 없다며 하루 종일 거의 안 먹는다. 걱정과 초조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린다. 자, 이거는 몇 개부터 우울증이냐면요. 7개부터가 우울증이에요. 7개 이상 된다. 그러면은 아, 이 정신과에 가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아니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잘 듣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울증이 사실은 우리의 아까 얘기한 그 환경적,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이것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 뇌는 다시 우울증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환경적 영향 중에서도 이런 스트레스가 어떻게 뇌에 변화를 주는지, 우리의 경험,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를 주는지를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예요. 사실 우리의 뇌가 변화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자아 시간에 배웠지만은 생각의 변화를 주는 건데 이 생각 중에서도 아주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신념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핵심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핵심 신념. 그 다음에 이 핵심 신념보다 조금 더 겉으로다가 나와 있는 것을 중간 신념이라고 그러고 중간 신념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을 좀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사람들은요, 아주 초기 발달 단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조리 있게 조직을 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거는 해로운 거, 뭐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이해나 학습, 그리고 이 경험을 조직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믿음. 이러한 믿음이 정학성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다 다를 수가 있죠. 개인차가 엄청나게 존재하고 그래서 서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 견해나 관점이 다 다르죠. 왜? 경험이 달라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런 믿음을 다르게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우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미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이 사건에 대한 것은 어떤 사실이 있고 사건에 대한 어떤 기술, 묘사 같은 사실이 있고 거기에 유발되는 정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정서가 일어나려면은 어떤 거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행동 경향이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정서라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함으로부터 이런 정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라는 것은 나랑 관련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무관심한 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랑 진짜 관련이 깊은 사건이라고 그러면은 정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어떤 정서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의 부모님이 타고 계셨고
거기에서 크게 부상을 당한 것 같다. 그러면은 나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 아, 큰일 났다라는, 응? 그런 그 평가로 인해서 이례적인 정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정서는 그냥 큰일 났다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에 아주 그냥 두려움이나 슬픔, 뭐 이 큰일 났다라는 그런 이 얼굴 표정이 나타나고 또 심장 박동수가 바뀌고 호흡도 바뀌는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행동 경향이 나타나요. 가가지고 얼른 부모님들 어떻게 구급차를 부르거나 응급실로다가 보내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서가 있으면은 그런 정서가 그냥 정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변화를 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략의 변화. 그럼 생각의 변화, 전략의 변화, 어떤 생각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가 왜 났는지 분석을 해보고, 예,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런 걸 하지 않겠나는지, 엄마는 왜 거기 있었는지, 예? 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시간에 뭘 부탁한 거였으면은 그 부탁한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만약에 그 경험들이 만약에 두세 번 어떤 반복을 하게 된다. 이 교통사고 같은 것들은 좀 심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떤 간단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친구하고 만났는데 옆 친구가 계속 나를 못되게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를 자꾸 여러 번 만나서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친구는 같이 사귀기가 싫고 이제 안 만나겠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친구는 나 다음엔 안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신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신념이 오래되고 계속 또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핵심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례적인 정서가 사실은 이례적인 정서가 그냥 기분이 좋고 어떤 뭐 심장 박동수가 빨리 빨라지고 얼굴 표정만 바뀌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의 변화, 즉 생각의 변화를 유발을 시키고 이것이 자꾸 되면은 핵심 신념,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핵심 신념에 가장 가깝게 형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갓 태어났을 때부터요, 헌신적으로 어머님은 여러분들을 잘 돌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밥을 주고 오줌 매울 때는 아니 오줌이 이제 싸가지고 기저귀가 젖었을 때는 벗겨주고 막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린 아이가 이 엄마가 보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만 보면은 반갑고, 엄마 냄새만 맡아도 좋고, 엄마 옷만 봐도 즐겁고, 이런 믿음이 생성이 되고, 이것이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능들을 하게 되죠. 자, 다음은 자,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조금 더 정확히 쉽게 이렇게 그려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는 기쁨, 슬픔 같은 이례적인 정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생각이, 좋은, 나쁜 이런 생각이 영향을 주고, 이 좋은, 나쁜이라는 생각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서인 신념, 태도와 같은 것에 영향을 주면서, 이 엄마를 보면은 좋은 맨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면은 회피, 예, 엄마를 보면은 접근, 다가가는 즐거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정서와 태도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갔죠? 자, 근데 이 신념은 그냥 신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반복돼서 계속 이렇게 이런
생각의 변화가 몇 번 나타나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계속 이게 건너뛰어버리고 일반적인 정서로 나타나고 그렇게 이 사건이 한꺼번에 일반적인 정서로 이례적인 정서가 일반적인 정서로 확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기쁘면은 나중에 뭐 어떤 행동이 다 태도가 밝아지고라는 거 보죠. 어떤 슬픈 사건을 경험을 하면은 우울증으로 쉽게 그냥 확 가고 기쁨으로다가 경험을 하면은 명랑함이나 밝음으로 그냥 한 번에 혹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신념,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긴 신념이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어떤 상황은 신념을 통해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나요.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안전해야 된다, 어? 절대 다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고, 근데 다쳤다 그러면은 거기에 감정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신념이라는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원래 그렇게 있던 것 마냥. 맨 처음에는 엄마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처음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잘 생성이 되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형성이 되는 거죠. 자꾸 반복돼서 경험을 하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면은 바로 사건이 감정과 행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이 그 사고가 났다, 다쳤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다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정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아가서 이제 신념이 이제 계속 이후에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부모님에게 용어를 한다 그러면은 분노나 욕이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복권에 맞았다 그러면은 복권은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한참 있다 웃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을 하거나 자랑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점심 메뉴가 밥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은, 빵을 먹는 사람들은 밥이다 그러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게 전형적으로 간단한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반응, 어떤 사람한테는 낮은 반응.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은 뭐를 만든다? 자동적 사고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 바로 그 우울증이 바로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실직이라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다가 우울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결합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직이라는 스트레스는 사람은 사실은 항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직업이 있다, 어떨 땐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직은 절대 안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뭐 이런 신념이 강하게 박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실직이 됐다는 사건이 바로 우울증으로다가 연발이 됐죠. 분노, 용 이러고 말고 더 깊게 바로 우울,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막 이런 식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 질환들을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이 우울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이라는 기분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가 위축이 돼요. 해마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고 떨어져요. 실제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치매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데 특히 노인들의 스트레스는 외로움과 관련이 깊어요. 누군가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같이 놀 사람도 없고 같이 놀던 아주 중요한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에 슬픔에 잠기기 쉽죠. 로 인해 이 해마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점점 기억력도 저하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자, 해마가 위축이 되고 또 신체 질환이 나타나는데 비만, 동맥경화, 당뇨, 심장병, 또 면역력 억제도 되고 유전자가 파괴가 되고 자율신경 실조 등등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해마 위축이 사실은 중요한 게 지난번에 스트레스 영상을 봤지만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부신에서는 뭐가 분비가 된다?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이 코티졸은 어떤 역할을 해? 혈당을 증진시키고 신체의 지방을 증진시키고
감염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정상적으로는 매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 가지고 해마에는 그 코티졸 수용체가 있는데 코티졸을 더 이상 분비하지 마라, 지금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덜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해마는 좀 덜 분비를 해요. 그래서 조금 줄여주고, 너무 많다면 줄여주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 코티졸 양을 분비, 분비를 해요. 근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해마가 위축이 돼서 이런 그 코티졸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인체에 이제 지방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를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배에 내장 지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지방 분포가 좀 전신적이라기보다는 복부에 지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만 이렇게 독특하게 꼭 그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거미 마냥 배는 볼록하고 팔다리를 가는 체형을 만들기가 쉬워요. 코티졸은 어, 신체 지방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육, 이 팔다리 사지에 있는 근육들을 가늘다랗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식으로다가 만들기가 쉽죠. 자, 그다음에 이 코티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면역력 같은 것도 억제하고 비만,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병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비만, 동맥경화를 만드냐? 아까 얘기한 이 혈당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방을 갖다가 분해를 시키고 쌓아 놓는데, 지방을 갖다 혈관에도 쌓아서 동맥경화 같은 것도 유발을 하고 말이에요. 심장에 갖다 써서 심장병도 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인슐린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인슐린을 억제. 그래서 당뇨병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래서 인체에 올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질환이 당뇨로다가 당뇨를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 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은 이 스트레스 질환들을 거의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되겠죠. 위험하죠. 아까 이제 얘기한 그 편도체 해마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편도체는 그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봤을 때 위협 자극이 와요. 부모님이 사고 나는 걸 봤어. 그럼 편도체가 활성이 돼요. 그러면은 HPA 축, 그러니까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렇게 해서 코티졸에서는 부신에서는 코티졸이라든가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죠. 그게 이제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해마에 그 코티졸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이게 이제 시상하부로 직접 연결을 취하기도 하고 편도체로 연결을 취해서 야, 지금 코티졸이 너무 많으니 코티졸 좀 줄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은 좀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해마가 위축이 된다. 지금 이 그래프 보면요, 노 스트레스가 없을 때 이게 지금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가 스트레스가 없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조금 가지가 줄어들었죠. 근데 이런 신경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요만큼 죽은 게 조금 죽은 게 아니죠.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근데 이게 해마에서 특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존 네이티라는 하버드대 교수는 이 포도가 건포도가 되도록 해마가 쪼그라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가 사실 되게 그래서 위험한 거죠. 자,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지 치료, 약물 치료,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자, 우울증의 인지 모형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믿음, 중간 믿음, 자동적 사고가 있죠. 이게 핵심 믿음이 결국 뭐를 만든다? 자동적 사고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규칙이나 태도, 그 다음에 가정,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동적 사고를 만든다. 여기에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핵심 믿음이 있어요. 나는 무능력하다. 이 사람의 핵심 믿음은 사실은 원래는 믿음이 있다라고 세는 건데 반복되는 많은 실패를 해서 결국은 무능력하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겠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중간 믿음은 이 핵심 믿음에 조금 좀 바깥에 나와 있는 중간 믿음은 뭐냐? 만약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우둔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그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상황에 책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 어렵네. 씨. 그리고 바로 어떻게 어렵다고 깊게 생각도 안 하고 감정이 벌써 슬픈 감정이나 또는 화가 난다거나 행동으로 책을 덮고 또는 생리적으로는 배 스트레스, 소화불량, 배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핵심 믿음이라는 것이 사고를 없이 나타나요. 생각 없이.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바로 이게 원래 건너뛰어서 어떤 믿음이나 핵심 믿음 없이 바로 상황이 반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문제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감정 일기를 통해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생각이 무엇인지 자꾸 쓰는 연습을 하면은 이 감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감정 일기를 씀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믿음을 좀 합리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지치료예요. 이 인지치료는 ABCD 예전에 지난번에 배웠죠? 스포츠 심리학에 배웠어요. 그래서 A, B, C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결과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이 믿음. 그 믿음이 근데 잘못됐어. 경험이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반박을 해야 되겠죠? 이 반박을 해서 이 믿음을 합리적인 거로 다시 바꿔주는 치료를 하는 게 인지치료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어,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 자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우울증에 그럼 약물 치료는 어떤 거냐? 사고, 생각이라는 것은 뇌신경,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바로 변화로 만들어지는 게 사고다.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의 사고는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조화롭지 않은 활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나 아까 배웠지만은 HPA 축이 코티졸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코티졸이 장기간 활성이 돼 있으면 뇌신경 자체가 바뀌고 이런 뇌신경이 바뀌는 것은 결국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닌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증진시켜 주게 만드는 것이 우울증 치료 약물들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조금 살펴볼까요? 이 도파민 같은 경우는 기쁠 때 많이 분비가 되는 게 도파민이에요. 여러분들도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죠. 그럴 때 기분 좋을 때 분비를 하면 뇌를 촬영을 하면요, 그 도파민과 관련된 뇌세포들이 많이 활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쥐에다가 복측 피계양과 이 기쁨을 느끼는 뇌에 그 전선을 연결을 하고 뇌, 그 다음에 거기에 전선 자극이 가도록 단추를 연결을 해서 쥐에다 꽂아놔요. 우리에다 꽂아놔 쥐를 가다 놓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 쥐를 가다 놓은 다음에 한 단추를 만들어 놓고 이 단추를 자극을 하면은 뇌에 이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부위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쥐가 이거를 단추를 누르면서 즐거움을 계속 느끼는데 이 먹이를 갖다 놔주고 이 단추를 같이 놔주잖아요. 그럼 먹이를 안 먹고 단추만 계속 누르고 있어요. 또 쥐가 종족 보존 행위를 많이 하는데 이 종족 보존 행위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누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다. 그래서 이것든 것은 어떤 행동의 중독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이 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해? 단추만 누르고 있는 거죠. 누워가지고 단추만 계속 누르고 있어요. 예. 마치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먹고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중독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듯이 이렇게 거기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 그럴 때는 뭐가 분비가 된다?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현병이라 있는데 이제 조현병은 보통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 정신분열증이라 해서 자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가 들었다, 노인도 들었다, 뭐 젊은 사람도 들었다, 막 여러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조현병이에요. 그냥 쉽게 미쳤다. 이런 사람들이 조현병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도파민이 이제 과도하게 많이 분비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본드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본드 또 아니면은 가스 같은 거 마시는 때 보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신분열이 돼요. 이 본드를 많이 불거나 환각제 같은 거가 도파민을 많이 분비를 시키거든요. 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은 해롱해롱하고 기분은 좋지만은 환각을 느끼는 거죠. 이 조현병은 이런 환각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파민은 이런 그 정신적인 것만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운동 기능 조절에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파킨슨 병이 이 도파민 부족으로다가 알려져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이제 운동 기능 조절이 문제가 생겨서 떨림 증상 같은 것도 있고 몸과 근육의 강직성 움직임, 딱딱 끊어지는 움직임 같은 것, 떨림 같은 것을 유발을 하고 또 감정도 딱딱하게 만들어요. 도파민 수용체가 부족해지면은 일상에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과 누굴 봐도 반가운 사람을 봐도 반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 표정이 굳죠. 딱딱하죠. 마네킹 같은 얼굴 표정을 하고 또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은 도파민이 강하게 분비됐다는 얘기인데 중독 증상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 어떻게 무기력이나 무감정한 행동을 보여요. 자, 다음에 이제 세라토닌. 세라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기분이나 수면, 기억력, 인지장애. 이제 그 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인지 기능 장애. 그 세로토닌이 많을 때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전두엽의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충돌 조절도 잘하고 불안, 초조감, 식욕 같은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음. 이 트리토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리토판 부족 시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트리토판이 세로토닌으로다가 돼요. 트리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이 우유 같은 거 단백질을 좀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지 행복감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노에피네피린 같은 경우는 각성,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각성은 지난주에 배운 청반에서 배웠죠. 한 80%가 이제 노에피네피린을 어, 수용체가 있고 여기서 이것이 각성이 여기 먼저 활성이 되면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고 수면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잠잘 때 1에서부터 5단계까지 점진적으로 갈 때 청반의 노에피네프린 수용체들이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 노에피네프린은 그래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 상승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에너지, 흥미, 동기부여에 영향력을 미친다. 또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요, 이 노에피네프린이 부족해지더라. 자, 이게 이제 노에피네프린은 이 신체적인 거와 관련이 깊은 거라고 보면 돼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열심히가 돼야 되겠죠. 몸도 그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을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활성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은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경로예요. 자, 이 지난번에 봉선액이라는 것이 세로토닌 수용체가 있고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 뇌 전반적인 것에 다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봉선액이다. 봉선액에서 네.
그 다음에 도파민은 복직 피계하라는 부위에서 분비가 되는데 주로 전두엽에 영향을 주는 거로 이렇게 분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은 뇌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아침에 기상부터 저녁에 없어지는 그러니까 일주기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뇌의 경찰관이다. 이 세로토닌이 이 나머지 호르몬들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영향을 주냐? 이게 이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안 하고요. 설명을 할게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트리토판이 세로토닌으로다가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종말 단추예요. 신경 종말. 신경부 연접부죠. 시냅스. 여기에는 시냅스 전, 시냅스 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은 또 도파민이 만들어지면 요게 분비가 되고 요 밑에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시냅스 후 섬유에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서 분비가 돼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자,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은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를 주는 약물들, 어, 우울증 약물 같은 것들은 그럼 어떤 약물이냐? 예를 들어 이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문제가 된다. 특히 세로토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이 세로토닌이 사실 분비가 되고 이 수용체랑 결합이 되면은 이 결합되지 않는 나머지 세로토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으로 재흡수돼서 들어가요. 이쪽으로. 지금 요거 지금 막혀 있는데 이렇게 원래 제흡수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그 약물은 세로토닌을 증진시키는 약물들은 이거를 더 많이 분비시킨다라기보다는 작용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이 재흡수를 못하게 차단제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걸 차단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면 얘가 계속 떠서 계속 작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약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그럼 운동을 갖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도. 그냥 이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한다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도파민은 어떻게 증가를 하죠? 카테콜라민이라고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도파민. 이게 이제 카테콜라민에서 운동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증가하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햇빛 보면 증가를 하고 햇빛 보면서 운동하면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그래갖고 노르에피네프린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운동과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증가시키는 거죠. 운동 우울증을. 그래서 운동에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조사 연구에요. 이제 25세에서 74세 7,000명의 미국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우울증을 갖다 조사를 했는데 이제 여가 시간에 운동 안 하는 사람과 운동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더 높은 거로 나타났어요. 다음에 이제 10세 이상 캐나다인 2,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이때는 이제 부정적 기분과 관련된 증상을 조사를 했는데 여가 시간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 비해 뭐와 부정적 기분이 더 관련이 높았다. 부정적 기분이 더 높은 거로 나타났다. 결국 이 두 연구 둘 다 뭐예요? 운동을 하는 게 우울증이나 부정적 기분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또 15세 이상 독인 사람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우울증은 규칙적으로다가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더 높은 것으로 다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연구의 공통점은 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운동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좀 더 이후에 연구에서 이제 추정 연구를 해요. 추정 연구는
한 사람은 한 집단에서 운동을 안 하고 한 집단은 좀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 집단을 1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5년, 10년, 20년씩 쭉 그 조사를 하는 연구를 추정 연구라고 그래요. 이 추정 연구 결과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일에서 수업을 지속하도록 할게요.